73세 김순덕 할머니는 아침 일찍 나가서 공원을 산책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들은 부산에 있고 딸은 미국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세요. 저희가 어르신들 무료 건강 강의도 하고 말벗도 되어드리는 봉사 모임을 하는데 한번 오시라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 나가보는 거겠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커피도 사주고 장 볼 때도 같이 가주고 병원 갈 때는 차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생일에는 케이크까지 준비해서 축하해 줬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보다 더 자주 연락이 오고 더 자주 챙겨주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같이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밥 먹다가도 이분들 생각이 나고 외로울 때마다 연락하면 바로 달려와 줬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단체가 전국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돕는 일을 하는데 운영이 어려워서요. 한 달에 30만 원씩만 후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께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신세를 졌는데 이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잘해줬는데 고작 30만 원 못 줄까 싶은 마음도 들었고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자동이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건강식품 하나 드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회원 특별가로 100만 원만 내시면 6개월치를 드릴 수 있어요. 이번에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2달 뒤에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곧 갚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부담스러웠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결국 딸이 통장 정리를 도와주다가 이상한 내역들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 30만 원, 건강식품 결제 100만 원, 개인 계좌로 송금한 200만 원. 따지고 보니 4개월 만에 600만 원 넘게 빠져나간 겁니다. 딸이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친절이 돈을 노린 계획이었다는 걸요. 할머니가 가장 힘들어하신 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생겼다고 믿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게 제일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누가 다가와도 이제는 의심부터 하게 된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떨어진 것 같다며 스스로를 자책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정말 많습니다. 무료 골밀도 검사해준다며 마트 앞에서 기다리고 무료 치매 예방 강의 온다며 친해지고 통신요금 줄여준다며 서류에 도장 찍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전부 다 친절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25년간 노년층 생활 사기와 금융 피해만 연구해온 박사 김동현입니다. 현장에서 수백 건의 사례를 직접 분석했고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상담하면서 이런 수법들의 패턴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친절로 위장한 이 모든 함정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무료라는 말 속에 숨은 의도, 과한 친절 뒤에 감춰진 목적,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처음부터 걸러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모든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분별력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런데 외로움이 깊어지고 누군가 따뜻하게 다가와서 자주 연락하고 챙겨주면 그 순간 모든 경계가 무너집니다. 이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을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계신가요? 혹은 지금 누군가 지나치게 자주 연락하면서 조금씩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현장 사례를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지인의 어머니신 78세 박영자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자님은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작은 아들은 캐나다에 나가 있어서 대구 아파트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용돈도 보내드리고 전화도 자주 했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깔끔하게 차려입은 30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되세요? 저희가 어르신 건강관리 무료 상담을 해드리는데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좀 나눠요. 박영자님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셨는데 그 여성이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니 같은 분이 제일 걱정된다며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했습니다.
마침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던 차라 근처 카페로 따라가셨습니다. 그 여성은 이름이 민지라고 했습니다. 박영자님 손을 꼭 잡으면서 어머니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자식들이 멀리 있으면 정말 힘드시겠어요 하며 공감해줬습니다. 그날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랜만에 누군가 내 말을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헤어질 때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번호 드릴게요. 심심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 어머니 같은 분들 모시는 게 제 일이에요. 그 뒤로 민지는 정말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하고 문자가 왔고 밥은 드셨냐고 전화가 왔고 날씨가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직접 찾아와서 같이 마트도 가고 산책도 하고 병원 갈 때도 동행해 줬습니다. 박영자님은 진짜 딸을 하나 더 얻은 것 같다고 느끼셨답니다. 외로움이 확 줄어드니까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대가 됐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단체가 전국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 돌봐드리는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정부 지원이 끊겨서 운영이 정말 어려워요. 한 달에 20만 원씩만 후원해 주시면 저 같은 봉사자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거든요. 어머니는 그 정도는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는데 고작 20만 원 못 줄까 싶었고 혹시 거절하면 민지가 안 올까 봐 겁도 났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했습니다. 민지는 정말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았고 어머니는 진짜 딸처럼 이쁘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뒤부터 이야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러는데 저희 단체에서 추천하는 건강식품이 있어요. 회원 특별가로 150만 원인데 정말 효과 좋거든요. 어머니는 고민했지만 민지가 제가 어머니 건강 책임지고 싶어요 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니까 그냥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민지 동생이 교통사고가 났다며 급하게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어머니 아니면 갈 데가 없다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박영자님은 그때도 통장에서 돈을 빼서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익신만 당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영자님은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내려와서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석 달 동안 자동이체 60만 원, 건강식품 150만 원, 개인 송금 300만 원, 총 510만 원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단체 이름으로 검색해봐도 정식 등록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겁니다. 박영자님이 가장 힘들어하신 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생겼다고 믿었는데 그 모든 게 돈을 빼내기 위한 연기였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외로웠나, 그렇게 바보였나 하며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스스로한테도 화가 나고 민지한테는 배신감이 들고 그 뒤로 몇 달 동안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거의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료, 친절, 관심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누군가 미리 알려줬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과 가족분들께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전한 노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올 때 바로 경계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 패턴이 나타나면 즉시 관계를 끊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6가지 함정을 모르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여러분께 다가오고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층을 노리는 대표적인 수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마트 앞이나 길거리에서 뼈 상태 무료 검사해 드린다며 의자를 갖다 놓고 어르신들을 유인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친절한 봉사처럼 보입니다. 앉아만 계시면 된다고 하고 기계에 발을 올려놓으면 뭔가 숫자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뼈 상태가 정말 위험한 수준이에요. 지금 안 고치시면 넘어지기만 해도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바로 칼슘제와 건강식품 세트를 권합니다. 국내 여러 조사 자료를 보면 노년층 건강식품 피해 사례 중 상당수가 이런 무료 검사 행사에서 시작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골밀도 검사와 관절 검사가 정말 자주 이용됩니다.
실제로 69세 이정분님은 장을 보러 갔다가 무료 골밀도 검사라는 말에 그냥 한 번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결과가 매우 안 좋다는 말을 들으니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세트로 사야만 효과가 있다며 300만 원이 넘는 칼슘제를 권하는데 그 자리에서 거절을 못하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한테 혼이 났는데 알고 보니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길거리의 모든 무료 건강검사는 판매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검사 이야기가 나오면 집 근처 보건소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정식검진만 이용한다는 원칙을 스스로와 가족끼리 미리 약속해 두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검사 후에 상태가 심각하다, 지금 안 고치면 큰일 난다며 겁을 주고 바로 제품을 내미는 경우는 거의 100% 판매가 우선인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결제나 계약을 하지 않고 무조건 자리를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나 부모님도 무료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 뒤에 제품 권유가 따라왔던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치매 예방 강의, 건강교실, 노래교실 같은 무료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모으고 정이 들만해지면 단체 후원이나 정기 기부를 부탁하는 방식입니다. 노년층 정기 후원 피해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돈 이야기를 꺼낸 경우보다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친분을 충분히 쌓은 뒤에 후원 이야기가 나온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이 들면 거절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75세 박성자님은 동네 카페에서 하는 무료 강의를 몇 번 나갔다가 진행자들과 아주 가까워지셨습니다. 생일도 챙겨주고 명절 때도 연락하고 덕분에 외로움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단체가 노인들을 위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운영이 어려우니 한 달에 얼마씩만 도와달라고요. 결국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돈을 나중에서야 자녀들이 발견했습니다. 무료 강의나 모임을 참여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 후원, 자동이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고 즉시 자리를 나오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실제로 후원이 정말 필요한 단체라면 반드시 가족과 상의한 뒤에,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직접 확인한 뒤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죄책감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정도는 도와줘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마음의 빚과 후원 약속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처음엔 좋다고 느꼈던 모임이 나중에는 부담으로 느껴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통신요금과 보험을 다시 설계해드린다며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통신요금을 절반으로 줄여드린다, 보험을 새로 정리하면 매달 돈이 더 들어온다 같은 말로 유혹합니다. 노년층의 계약 피해 사례를 분석해보면 상당수가 작은 글씨와 어려운 용어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경우였습니다. 71세 최동수님은 집에 찾아온 사람이 통신요금을 줄여준다고 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망설이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어르신 어려우시죠?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여기만 사인하시면 됩니다. 최동수님은 그냥 믿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통장 내역을 보니 요금이 줄어들기는커녕 이상한 항목들이 추가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전화로 집으로 찾아온 사람과는 통신, 보험, 금융계약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셔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직접 해당 회사 창구에 가셔서 설명을 듣고 그 서류를 집에 가져와서 가족과 함께 상의한 후에 결정하는 순서를 지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만 이 혜택이 가능합니다. 오늘 안 하시면 손해라는 식으로 조급하게 만드는 말은 대부분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설명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사인하고 돌아오신 적 없으신가요? 네 번째는 현금 입출금 기기나 휴대전화 금융 프로그램 사용이 서툰 어르신에게 다가와서 도와준다며 비밀번호와 카드를 받아가는 수법입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노년층 전자금융 피해 중 상당수가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계를 이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7세 강인호님은 은행기계 앞에서 잔액 조회와 이체 기능을 헷갈리며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다가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카드 주시면 제가 넣어드릴게요. 비밀번호는 여기 눌러보세요. 강인호님은 친절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모르는 계좌로 큰돈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그 사람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옆에서 다 지켜봤고 이체 버튼까지 눌렀던 겁니다. 돈, 통장, 카드, 비밀번호와 관련된 일은
절대로 모르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규칙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은행 직원이나 공식 안내 창구만 이용하시고 그 외 다른 사람에게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옆에서 계속 지켜보다가 급하게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서두르게 만들수록 실수와 피해 가능성은 더 커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현금 기계나 휴대전화 금융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혼자 두어도 괜찮을 만큼 익숙하신가요? 다섯 번째는 말벗이 되어준다, 심부름을 도와준다, 병원이나 관공서를 같이 가준다 하며 정서적으로 깊이 들어온 뒤에 후원이나 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정서적 관계를 이용한 노년층 피해는 피해 금액뿐만 아니라 우울감과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6세 오말수님은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젊은이 덕분에 외로움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손자처럼 느껴질 만큼 살갑게 대해줬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고 명절 때도 인사하고 생일 선물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개인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단체 후원을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말수님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는 마음이 부딪히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벗이 되어주고 도와주는 것은 고맙게 받아들이시되 돈과 계약이 등장하는 순간 관계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돈이나 후원 부탁이 나오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겠다고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거절하면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일수록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짜 정이라면 돈과 상관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가 지나치게 자주 챙기고 도와주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낸 적 없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대화 중에 집이 어디인지, 혼자 사는지, 언제 집에 주로 있는지 같은 생활 정보를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노년층 대상 절도 사건 중 일부는 이전에 물건 배달이나 서비스 방문을 가장해 집 구조와 생활 패턴을 미리 파악한 사람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70세 정혜령님은 택배를 가장한 사람이 인터폰으로 요즘 혼자 계시냐, 자녀는 같이 안 사느냐, 주로 몇 시에 집에 계시냐를 계속 묻는 게 이상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그 집에 실제로 도둑이 들었고 그때서야 그 질문들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주소, 가족 구성, 혼자 사는지, 집을 비우는 시간 같은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물으면 농담처럼이라도 대답하지 마시고 불편함을 느끼시면 바로 대화를 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택배나 관리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명찰, 차량, 회사명, 연락처를 먼저 확인한 뒤에 응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본인의 생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남에게 말하고 계신가요? 너무 쉽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렇게 대표적인 수법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방어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생활 속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끼리 사전에 원칙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특히 돈, 계약, 후원, 비밀번호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미리 합의를 해두면 순간적인 유혹에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어르신 혼자만 알고 있는 규칙은 쉽게 깨집니다. 자녀나 가까운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고 약속으로 만들어야 진짜 힘을 가집니다. 길거리, 전화, 방문으로 들어온 모든 제안은 가족과 상의한 뒤에만 결정한다는 약속을 가족회의 때 분명하게 정해두세요. 종이에 적어서 벽에 붙여두거나 수첩 첫 장에 적어 두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돈과 계약 문제에 대해 부모님과 어떤 약속을 이미 만들어 두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거절 연습입니다.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특히 정이 들어버린 상대에게는 갑자기 딱 잘라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입에 붙여둘 말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거절 한 번 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좋은 사이라면 거절을 이해해 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가족하고 먼저 상의하는 편입니다. 제 자녀가 이런 건 꼭 같이 보라고 해서 그냥은 못합니다. 나 같은 문장을 평소에 입으로 자주 연습해 두세요. 실제 상황에서 훨씬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부담스러울 때도 예의상 웃으며 들어주다가 결국 손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말이 있었으면 거절하기 편했을까요? 세 번째는 문서와 계약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글씨가 작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천천히 보고 이해해야 할 정도입니다. 노년층이 부끄러워하며 빨리 서명하는 상황 자체가 이미 위험한 환경입니다. 창구에서도 바로 서명하지 말고 가져와서 다시 보는 것이 전혀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권리입니다.
종이에 서명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이든 집으로 가져와서 하루 이틀 두고 읽어본 뒤에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우세요.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고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서명하셨던 문서를 천천히 읽어보고 이해한 뒤 서명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믿고 도장부터 찍으셨나요? 네 번째는 외로움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외로움은 노년층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고 도와주는 행동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외로움을 채워줄 상대가 꼭 낯선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공공기관 모임이나 취미 모임처럼 검증된 공간을 우선적으로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주민센터, 경로당 프로그램,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식 모임을 먼저 알아보세요.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활동을 늘려가면 길거리에서 다가오는 낯선 친절에 기대야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지금 내 외로움을 채워주는 사람과 장소는 어디인지 한번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개인정보 관리입니다.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생활 패턴 같은 정보가 모이면 그 자체가 큰 힘을 가집니다. 사소한 대화로 보이더라도 이런 정보를 조금씩 캐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묻다가 점점 깊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집이 어디냐, 혼자 사냐, 자녀는 멀리 있냐, 언제 주로 집에 있냐를 물으면 웃으면서도 정확한 대답을 피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택배나 검사원을 자처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에게 나와 가족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디부터는 말하지 않겠다는 선을 마음속에 정해두셨나요? 여섯 번째는 혼자 고민하지 않고 즉시 상의할 사람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결정하라고 압박합니다. 지금 당장 안 하면 손해라는 말에 휘둘릴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잠깐만요. 가족하고 먼저 이야기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바로 전할 수 있는 자녀나 친척, 지인이 누구인지 마음속으로 정해두고 그 사람과 미리 약속을 만들어 두세요. 이상한 전화나 제안이 오면 바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함께 이야기하는 습관이 큰 방패가 됩니다. 혹시 지금 떠올리는 그런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으신가요? 없다면 오늘 누구에게 부탁해 둘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공공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길거리나 전화로 들어온 건강검사, 복지 혜택, 금융상품 이야기는 일단 끊고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보건소, 공식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정말 좋은 제안이라면 공공기관에서도 똑같이 안내해 줍니다. 오히려 공공기관이 더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해서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원칙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25년 동안 현장에서 지켜본 노년층 생활 사기와 금융 피해의 실체를 낱낱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한텐 그런 일 안 일어난다, 설마 나를 속이겠냐 하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모두 좋았다고, 친절했고 고마웠고 외로움이 줄어든 것 같았다고요. 잘못된 상식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는 나에게 잘해주면서도 돈과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짜와 과잉 친절에 아무 생각 없이 기대다 보면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매달 빠져나가는 약속만 늘어나고 사람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피해 어르신들 중에는 몇백만 원을 잃은 분도 계시고 몇천만 원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입니다. 진심으로 날 챙겨준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돈만 노렸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배신감과 자책감은 정말 오래갑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하게 되고 우울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오늘 이야기한 원칙들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설령 누군가 접근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할 여유가 생기고 가족들과 상의할 시간도 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돈도 지키고 마음도 덜 다치게 됩니다. 무료라는 말이 나올 때 일단 경계하고 과한 친절이 느껴질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가족에게 연락하는 습관만 들여도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 전화, 방문으로 들어온 제안은 무조건 가족과 상의한다는 원칙 하나만 지켜도 정말 많은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가족 단톡방이나 자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보셨으면 합니다.
길거리나 전화, 방문으로 들어온 제안은 무조건 당신과 먼저 상의한 뒤에만 결정하겠다고요. 이 한 문장만 약속해도 앞으로 막을 수 있는 피해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한테 이런 약속을 먼저 제안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혹시 돈이나 계약 관련된 제안 들어오시면 저한테 먼저 전화 주시기로 약속해요. 제가 함께 확인해 드릴게요 라고요. 이 한마디가 정말 큰 방패가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건 피해를 당한 뒤에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100배 낫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나아가신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을 부모님, 친척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시고 함께 약속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보이스피싱과 문자 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들리면 바로 끊어야 하는지, 어떤 문자가 오면 절대 클릭하면 안 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자녀를 사칭하는 수법이 정말 교묘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경험이나 부모님과 꼭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조심하고 서로 지켜주면서 안전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